우리 7가지 습관이 제일 많이 찍어낸 것 같고 440세 이게 그 일판이 141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150세 가량을 찍어낸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거죠. 보통 이제 책들이 어떤 책들이 나오면 한 5세, 10세만 찍어도 엄청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름아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근데 알기 나랑 삼수가 모르겠어. 이 책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읽다 보면 우리 공부했던 그 만나랑 똑같아요, 내용이. 책이 안 와서 못 봤죠? 똑같은데 왜 이거 해야지? 똑같은데 왜 하냐고? 또 만나기 그렇잖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나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지만 만화로 했기 때문에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안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들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또 크게 또 이런 책으로 하면 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도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좀 보니까 늘어지는 게 있어서 그 트랜서핑은 또 이거 끝나면 하든가 이거 끝나고 또 다른 거 끝나면 하든가 지금은 오전반은 트랜서핑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5페이지 볼까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BTS는 1967년 6월 1일 서전트 페버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비평가들의 극찬 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영국 앨범 차트 27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5주 동안 정상에 올랐다. 타임은 그 앨범을 음악의 진보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을 평가했다. 그 이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앨범을 비롯해 4개 부분을 석권했다. 락 앨범이 올해의 앨범의 영예를 아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는 20년 전 1997년 이 97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때 나왔겠죠. 97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가 2000년도인가 들어온 것 같아. 그 맨 뒤에 보시면 2000년 2월 10일 우리나라 그 1세를 찍었어요. 3년이 걸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특히 외국 책들은 원래 그 나라에서 언제 찍었고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기에 뭐 몇 년도에 뭘 했다, 몇 년도에 뭘 했다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일단 놓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시차를 왜냐하면 이 3년 만에 들어온 건 정말 빨리 들어온 거거든요. 책이. 어떤 책들은 막 10년 후에 들어오거나 20년 후에 들어오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97년은 부자아빠 가난아빠 하면서는 꼭 기억하시고 나의 50번째 생일인 4월 8일에 출간되었다. 비틀스 앨범과 달리 그 책은 즉각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비평가들의 평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 책의 출간과 뒤이은 평론은 비틀스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처음에 자비로 출간됐다. 나의 제안을 받은 모든 출판사가 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이런 말에 덧붙이며 원고를 돌려보냈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나는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처럼 부자 아버지 돈에 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책의 대표적인 게 누구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스터디 시간에 해리포터. 그죠? 해리포터 저자 이름 알아요? 조앤 롤링. 오우. 이 사람이 그 롤링이 JK 롤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쓴 거 알죠?
그 왜 JK 롤링이라고 이렇게 이름 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니까 더 무시하는 것 같아서 출판사 돌아다녀도 뭐 이따위 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좀 강하게 보이고 남자답게 보이려고 JK를 썼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책들 꽤 있어요. 이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책들 베스트셀러들 보면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다 거절당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20년의 세월을 통과해온 부자아버지의 교훈들. 1997년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제시하는 책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전역의 수백만 명이 부자아버지의 경고와 교훈을 알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고와 교훈이 예언적이었다고 말한다. 부자아버지 말대로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자아버지의 교훈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거 선생님들 이제는 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돼요? 저도 이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이 책 읽으면서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번에 만나 교육할 때도 나는 이걸 선생님한테 강의하면서도 글쎄 이렇게 속으로는 부자들은 돈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 한번 창조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죠.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돈이. 그러니까 한 번 그걸 만들어 놓으면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응. 그거보다는 어떤 일을 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뭐를 어떻게 할까보다는 얼마를 벌까 이런 거에 더 집중하거든요. 이걸 하면 얼마 벌까. 20년 전 몇몇 출판사가 내 책의 출간을 거절할 이유는 바로 부자아버지의 교훈 때문이다. 오늘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1993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 발생한 국가 수입의 증분 가운데 50% 이상이 상위 1%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득 증분 가운데 95%가 상위 1%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는 고용인들이 아니라 기업가와 투자가들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반복될 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가난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부자아버지의 교훈 2.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대출 이자가 몇 프로? 5%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보통 이자를 10%로 잡고 계산하기 편안하고, 그리고 저축 이자가 몇 프로? 3%. 2%, 3%. 2%였다가 요새 이자가 오르면서 3%가 됐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저축해서 이걸 버는 거죠, 이건. 부자들은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간단한 사례 하나만 들면 부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죠. 대출 통장. 그러면 5%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이걸 저축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는 거죠. 돈이 생기면. 그러면 이 사람은 5% 이상을 벌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금이 갚아져서 2배로 갚는 효과가 있어서 어찌 보면 복리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복리잖아요. 마이너스가 복리로 까지거든, 대출 통장은.
대출통장은 대표적으로 복리예요. 저축통장은 복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복리 효과니 이렇게 해도 진짜 복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뭐죠? 내가 샀던 그 자산, 집이나 부동산 여기에 내가 이 돈을 5% 갚아서 2% 3% 더 벌지만, 그죠? 2% 3% 더 벌지만 이 집과 부동산에 2% 3% 더 벌면서 갚는 그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그 말이 되냐? 그거 그렇게 한다고 네가 나보다 2% 3% 더 버는 게 그게 진짜야? 그것도 잘 이해 못하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붙는다는 이쪽은 아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고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또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 20년 전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부자아버지 이 교훈에 격분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에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모종의 종교와도 같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구원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다. 백문이 불여할 의견이다. 지난 120년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면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이유와 방식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는 21세기 초반 10년 사이에 세 차례의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8페이지죠. 첫 번째는 2000년경의 닷컴 붕괴, 두 번째는 2007년의 부동산 시장 붕괴, 세 번째는 2008년의 금융시장 붕괴이다. 2007년하고 2008년은 연결된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9페이지 보면 그리고 다음 도표에 1929년 대폭락의 부분을 보라. 21세기 초반의 세 차례 폭락과 1929년의 대폭락을 비교하면 금세기 세 차례 주식시장 폭락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1929년 대폭락은 그래프가 거의 바뀌지 않았죠. 근데 지금 9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하는 폭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거는 일단요 돈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일단 돈에 인플레이션이 붙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거 영향도 많이 뭐를 할 거고 지금 미국이 큰 나라가 돼서 달러가 돌아다니는 그 수준도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거죠.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금융상품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1929년의 폭락은 지금 보면 폭락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다음 도표는 각각의 붕괴 사태 이후 미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대 최대의 통화 발행.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이어진 후에 이제 계속 양적 완화를 세 차례 한 거에 관한 그래프죠. QE1, QE2, QE3 하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낸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돈 좀 찍어내면 되잖아요. 양적 완화. 우리나라 양적 완화 요즘 하나요?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것 같죠? 그럼 세금으로만 다 걷어 내치는 건가? 우리나라 양적 완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지 않나요? 왜요? 달러는 전 세계가 쓰는 돈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로 쓰는 네, 그게 정답이죠. 값어치도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작전에 따라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아베노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성공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조금 더 봐야 되고, 미국은 어찌 보면 성공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안정되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건 지금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안 돼요. 일본까지는 가능해요. 연화도 그렇게 쓰나요? 엔화 쓰죠. 그래요. 예. 거의 원 달러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의 되게 재미있는 점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평화로울 땐 원화 가격이 높은데, 그 유튜브에 보면 위기 상황이 딱 오면 우리나라 돈은 떨어지고 달러하고 일본 돈은 치솟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15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원화에는. 근데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을 때. 한 1997년 그쯤. 그때 그래가지고 저 뭐 한 적 있지. 우리나라에 갑자기 엔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일본 금융기관 뭐 예를 들면 또 사채 막 이자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경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세계의 은행들은 계속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찍어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주길 바라지만 실은 부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버스 아래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양적 완화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버블이잖아요. 버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만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만드는 인플레이션이지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돈을 쫙 뿌리면 누군가는 그 돈을 걷어갈 거고 누군가는 못 걷어갈 건데, 이렇게 쫙 뿌리면 복지 혜택이 많아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갖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돈이 사라지죠. 쓰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돈들은 복지 혜택으로 가도 다 사라지고 그 사라진 돈이 누구한테론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정말 위험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거죠. 미국은 그럼 트럼프가 돼서 그나마 돌아가는 거죠. 돈 많이 찍어내는. 트럼프 들어온 다음에 양적 완화 했었나? 그 전에 오바마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막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는 막 힘든 것 같지 않네, 미국이. 그건 근데 뭐라고 하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게 양적 완화 덕분인지 오바마 덕분인지 트럼프가 잘해서 그러는 건지는 그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들어간 경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응.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코노미? 어? 뭐? 아니, 이코노미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경제가 이코노미잖아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코노미라고 한다고. 진짜 심각하던데. 일본에는 그 캐릭터랑 결혼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홀로그램처럼. 아니, 이소! 그거 나 그냥 뉴스에 그냥 미친 또 놈. 미친 거지. 아니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불과 영화에서도 저도 봤는데 영화인데 여자를 그렇게 해서 저기 캐릭터 만화 캐릭터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거든요. 실은 이런 건 뭐 다 피터 드러커가 예언한 거지만 실은 결혼 안 하고 저출산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미쳤다고 볼 게 아니라 좀 잘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냥 흐름이에요. 우리가 결국엔 멸망하는 거네.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호적이 없어지겠죠. 그죠? 응. 그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냥 이제 뭐 부부로 살 수도 있고 앞으로는 결혼 제도가 바뀌겠죠. 결혼 제도가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뭐 호적상에 내 집사람이냐 내 남편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누구하고든 사냐 안 사냐 동거 개념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뭐 동사무소에 가도 뭐 누구랑 사세요 이러겠죠. 뭐 집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남편이 누구예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누구랑 사냐 뭐 혼자 사냐 같이 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고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사이에 애가 있고 이 남자하고 사이에 애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애는 누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사회가? 국가가.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아, 이제 그 정도 단순한 대답 안 할 때가 됐는데. 나아지질 않네, 스터디로 해도. 왜일까요? 그런 시대의 흐름. 결혼과 저출산이 결혼 안 하고 저출산이 왜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가족애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즐기고 편하게 멋지게 살다 가자라고 이제 그 뭐가 바뀌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정답은 그거죠. 그놈의 패러다임. 그 무슨 패러다임이냐가 중요한 건데. 라이프 스타일 패러다임? 남자가 결혼을 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안 하려고 하는 것 여자가 같아요. 여자가 더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여자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여자는요 결혼하면 자기가 희생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은 여기 다 있는데 예전에는 이코노미였다고. 그죠? 남자가 돈을 벌어야 남자가 여자한테 나눠줬다고. 아 이제는 여자의 능력이 많이 이제는 일코노미라고. 여자가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응. 그러니까 여자가 강해졌다고. 힘이 세졌다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먹고 살기가 불가능했던 경제였다고. 욕 먹었지. 응? 욕 먹었어. 옛날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정말 욕 먹었지. 욕도 먹었죠. 그게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 패러다임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요런 현상들이 너무 급격하고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응 안 될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도 혼자 오는 손님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 스웨덴인가 거기가 그 혼자 인구 1인 가구 비율이 1인가 거긴 1위래.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외로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게스트 하우스처럼 방은 각자지만 그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이거잖아요.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다 이거잖아요. 그죠? 쉐어하우스. 그 다음에 쉐어칸. 그죠?
심지어는 요즘 새 오피스 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할 필요가 없지 이제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인 거지. 요번에 내가 올려준 게 그거잖아요. MAAS 그죠? S MAAS 그 다음에 SAAS.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시대가 됐고 지금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깔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다고. 그럼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샀잖아. 소프트웨어 가게 가서. 아닌 사람들은 해킹 버전을 깐 거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 깔잖아요. 그 다음 뭐죠? 너네가 그 아이템이 필요하면 돈을 내. 그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안에 다 있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따내느냐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템이 필요하면 따내는 게 아니라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거지.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동차,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를 다 빌려 쓰고 앞으로는 이제 기계 다 빌려 쓰고 모든 걸 다 빌려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제 예전처럼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처럼 지어놓을 거냐는 거죠. 쉐어하우스처럼 지어놨다가 남한테 임대를 해도 그런 식으로 갈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결혼은 안 하지만 외롭긴 하거든. 또 더 외로워졌거든. 잃고 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요즘 커진 게 뭐예요? 그게 동물시장이라. 고양이 요즘 많이 키운대. 고양이 왜 많이 키우냐면 편해. 식구 시끄럽지 개는 않고. 앵기고 고양이는 편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저 쉐어하우스가 한참 전 드라마에서 나왔었는데 계속 저렇게 저게 방 따로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잖아.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다 이렇게 집 2층, 3층, 4층 이렇게 집인데 가운데 이제 테라스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집이 이렇게. 11페이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예금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오늘날 가장 큰 패배자는 돈을 위해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다. 일본이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돈을 맡기면 보관료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이면 내년 되면 90 몇만 원이 돼 있는 거지. 그 없어진 돈은 이제 돈 보관료가 되는 거지. 일본은 11페이지 부자 아버지의 교훈 3.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이든 차든 영업용만 자산이에요. 핸드폰도 영업용만 자산이에요. 20년 전 내게 출판 거부 의사를 밝힌 모든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서프라임 채무자들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환 불능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터졌고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 교훈의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들의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 가난하거나 중산층 사람들의 집을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미국 은행에서. 근데 이 불행의 사태는 어디서 터졌냐면 만약에 그 집이 10만 달러짜리다. 10만 달러짜리라면 그
대출을 10만 달러를 넘어서 해준 거예요. 그 집 가격의 100%를 넘어서까지. 이율이 예. 싸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도 왜 괜찮았냐 하면 결국은 잘못되면 미국 경제가 잘못되는 거고 미국 은행이 망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증권을 미국 은행들이 그 다음에 미국 증권회사들이 가져다가 그거를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전 세계 은행하고 전 세계 증권회사들이 그거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누가 했냐면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그 증권회사에서가 내가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책상이랑 우리가 이거 원목이에요 아니에요? 원목 아니잖아요. 근데 원목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원목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그 가루, 나무 가루로 찌끄러기로 만든 거를 채워넣어 가지고 나무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만든 거 이게 일종의 파생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전 세계로 이 증권이 팔려나가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사태가 딱 일어나니까 이제 뭐죠? 미국의 그 100% 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빚을 못 갚는 상태가 일어나니까 미국만 공황에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저 뭐를 했겠죠. 저 손실 처리했겠죠. 그 이후에는 여러 회사가 그런 와중에 미국에는 여러 회사가 사라진 거고 그리고 짐 콜린스가 얘기했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오는 그 많은 회사들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짐 콜린스의 그런 책들 자체가 이제는 판매가 안 되는 그 회사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실은 진정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유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었다. 부자들이 이른바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창출했다. 워런 버핏이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칭한 상품이었다. 이 파생상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이 뭐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품. 펀드. 펀드죠, 펀드. 특히 주식 펀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 주식 펀드에 그 많은 양이 실제 주식이라고 보다는 파생상품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오르면 이게 급격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가 있잖아요. 채권형이냐.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요번에도 폭락했잖아요.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아세요? 몰라요? 완전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안 사도 주식시장이 폭락했는지 폭등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연이율 10% 정도의 채권형 보다 높은 펀드들은 전부 위험해요. 연이율 10%의 채권형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요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욕심을 부려도. 근데 우리가 연평균 막 30% 이상 가